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복권을 두고서 여당 내에 이견이 제기됐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복권은 안 된다라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라며 불편하다라는 이 내색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 이견이 예상외로 표출되면서 이 논란 또 다른 논란으로 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 분명 민주당 내부에서 이른바 이 노선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정도의 문제였는데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복권에 반대한다라고 전면에 나서면서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한 대표가 지금 자기 정치하는 거냐라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슈가 여권 내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초긍정.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초긍정. 어떤 이야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144명 초긍정 팀 코리아 메달보다 빛났다. 올림픽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최소 인원에도 금메달 13개 최대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질 자신이 없었다. 어떻게든 되겠지. 젊은 선수들의 패기 넘치는 자신감이 돋보인 올림픽이었습니다. 올림픽 마지막 막바지 역도 여자에서 은메달 나왔습니다. 기쁜 소식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복권 중앙일보 3면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두고 한동훈 대표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용산 김경수 복권 안는 건 도리가 아니다 라며 강행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묘하게 여권 내에서 또다시 대통령 지지자,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 감정 싸움 양상으로도 이 문제 비춰질 수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복권은 내가 여러 차례 건의했던 일이다 라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일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거 사실 아니다 라고 밝혀서 이 전 대표와 대통령실 사이에 진실 공방 양상도 일고 있습니다. 복잡해졌어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포비아 조선일보 1면입니다. 현대차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간 전기차 업체들이 배터리는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왔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그 관례를 깨고 공개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기아와 BMW도 곧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벤츠는요. 아예 이참에 정부가 나서서 국토부가 전기차 제조사로 하여금 배터리 정보도 다 공개하게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국민들 사이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블루월 국민일보 11면 기사입니다. 미국 대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해리스가 승부처로 꼽히는 블루월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도 승기를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월은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지만 최근 트럼프의 약진이 돋보였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시 해리스가 뒤집었다라는 얘기인데 트럼프에게는 최악의 3주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역시나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기자 출신의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본격적인 소식에 앞서서 이제 막바지인 올림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림픽 막바지에도 메달이 나왔습니다. 여자 역도에서 은메달이 나왔고요. 근대 5종에서도 동메달이 나왔습니다. 야, 이 젊은 2000년대생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 참 대단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분 좋은 소식으로 이번 올림픽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디오 파리 2000년대생들이 해냈다라는 겁니다. 역도에서 박혜정이 은메달을 땄습니다. 소감 들어보시죠. 일단은 은메달 땄다는 거에 너무 기쁘고 역도에서 은메달 나와서 좋은 피날레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워밍업 하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문득문득 엄마가 생각났었고 이제 한국 가서 엄마한테 이제 은메달 딴 거 보여주러 가야죠. 엄마가 같이 들어줬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합을 잘 마무리했어. 정말 눈물이 나. 미식의 나라에 왔는데 맛있는 거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저녁 비행기여서 오전이랑 한 오후 2시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일단 아빠랑 언니랑 같이 파리 돌려볼 예정이고 이제 달팽이 요리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LA 올림픽 때까지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금메달 딸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저 박혜정 많이 응원해 주세요. 박혜정 선수 기억해 주십시오. 파리올림픽 역도 여자 최중량급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한국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장미란 선수의 후계자다. 주목받고 있는 선수라고 해요.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많이 났다. 한국 가서 메달 보여주고 싶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최동호 평론가님, 장미란 차관이죠? 예. 장미란 차관의 뒤를 이을 후계자다라고 꼽히고 있는데 박혜정 선수가 올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박혜정 선수 메달 따자마자 하늘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메달 전해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4월에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투병 기간이 무려 8년이었습니다. 아마 암 간호하셨던 가족분들은 다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요. 뭐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암은 아이고야. 서서히 좀 악화가 되죠. 예. 그 정도 가능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암 투병 생활하시면서도 박혜정 선수가 경기 있는 날에는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경기장에 가서 응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박혜정 선수도 마지막에는 같이 그 추억을 만들려고 어머니하고 시간을 좀 보냈다라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이 생전에 이 올림픽 얘기도 많이 하고 반드시 이 메달 따서 어머니께 갖다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비록 가셨지만 박혜정 선수는 그 약속을 지켜서 예. 그 메달을 하늘나라에 계시는 어머니한테 전해주고 싶다. 아마 그렇군요. 전해졌을 겁니다. 어머니가 이 박 선수가 은메달 따는 모습을 보셨으면 살아계셔서 더 좋아하셨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박혜정 선수 이 씩씩한 얘기처럼 하늘나라에서 어머니가 보고 계실 거다라고 저희들도 믿습니다. 사실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암투병으로 돌아가신다, 올림픽 직전이다, 올해 4월이면 그러면 선수로서 굉장히 마음 다잡기가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박혜정 선수 대견하게도 마음 잡고 메달까지 따냈습니다. 대단하군요. 박혜정 선수는 81kg 초과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가장 무거운 이 체급이에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 지금 이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이 이 종목에서 메달을 따 갖고 왔고요. 제2의 장미란이라고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박혜정 선수가 굉장히 좋아요. 뭐가 좋으냐? 성격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 보여요, 인터뷰에서도. 예, 그래서 이 장미란 차관이 그 진춘 선수촌 방문했을 때도 차관님하고 달려가가지고 선배님 사인 예.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야, 그럼 장미란 선수 입장에선 장미란 차관 다음번에 언니라고 불러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 주변에서 예. 야, 이 자리는 선배가 아니고 차관이야, 차관. 차관이야, 눈치 좀 챙기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정도였었는데 이 장미란 제2차관의 뒤를 이어서 메달을 따내겠다는 약속도 지켰고요. 굉장히 인터뷰도 밝고 물론 저 밝은 얼굴 또 이 환한 얼굴 속에 이 그리움과 아픔은 있겠지만 그러게요. 자기 해야 할 바를 다 해냈죠. 박혜정 선수. 그리고 뭐 지금도 아직 그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더 오랜 기간 동안
여자 역도 최중량급에서 활약을 해 나갈 건데 근데 박희정 선수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네. 한국 신규 역사에면서 일찌감치 이 역도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는데 할 만큼 다 했거든요. 그리고 경기 이전에 강력한 은메달 후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얘기할 때 강력한 금메달 후보라고 얘기를 하지 은메달 후보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예. 이 체급에서 중국의 리 윈윈 원원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너무 독보적이에요. 기록 차이가 너무 많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넘어서기 힘든 벽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박혜정 선수 아직 젊고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언젠간 쌍벽을 이루는 라이벌로 성장해 나가기를 응원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도 박혜정 이름 석자 기억하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대표팀이 또 일냈습니다. 우리 선수가. 근데 5종에서 메달이 나왔습니다. 파리올림픽 근대 5종 여자부 결선 펜싱, 승마, 수영, 레이저런, 육상과 사격을 합친 합계 1441점 성승민 선수 아시아 최초 근대 5종 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자, 이 근대 5종 경기에서는 아시아 선수들이 조금 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승민 선수가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드높였습니다.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최초로 여자에서 동메달이라는 이런 값진 결과를 얻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정말 잊지 못하고 행복합니다, 지금. 아시아에서도 최초잖아요. 네. 자부심을 느끼겠어요. 정말 제 자신 자랑스럽고 정말 영광스러워서 지금 몸둘 바를 잘 모르겠어요. 당장 한국에 넘어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텅텅 놀고 싶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냥 쉬고 싶은 마음. 동메달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더 노력해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근대 5종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성승민 선수가 대단한 메달을 딴 건데 최 평가님 어떤 겁니까? 근대 5종이? 근대 5종은 말 그대로 5종 세트입니다. 네. 5개 종목 경기를 겨루거든요. 펜싱, 수영, 승마 그리고 육상과 사격을 합쳐서 레이저런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종목은 레이저런에서 벌어지고요. 레이저런에서 최종 승부가 확정이 됩니다. 600m 트랙을 도는데요. 뛰면서 중간중간에 4번의 사격이 있습니다. 와. 이 4번의 사격은 5발을 쏘는데 네. 5발 모두 맞추고 난 뒤에야 다시 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종목 하기도 힘든데 저건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늦게 5발을 맞추면은 늦게 출발하니까 시간이 길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빨리 싸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남자에서 전원기 선수 평소에 이렇게 사격을 잘하던 전원기 선수였었는데 사격에서 부진해가지고 메달을 좀 늦게 놓쳤고요. 성승민 선수도 세계 랭킹 1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금메달에 도전했던 선수인데 마지막 레이저런에서 사격에 조금 난도를 보여가지고 시간을 많이 아까먹었죠. 그래도 동메달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여자 근대 5종에서 동메달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시아 최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유럽이 우리보다 우월하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런데 나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매번 아시아 최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예. 하나 재미있는 거는 승마 경기도 있거든요. 근데 승마는 말과 호흡을 맞춰야지 되죠. 근데 승마 말 한 마리를 관리하고 본인 소유로 한다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이 말을 준비하고요. 선수들은 추첨해가지고 말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이게 운입니다. 직전 대회였던 도쿄올림픽에서는 갑자기 이 말이 선수를 거부해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움직이질 않았어요. 약간 좀 복불복 느낌이 좀 세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0점 처리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올림픽인 1932년, 2032년 LA 올림픽에서는 승마 종목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장애물 경기를 넣거든요. 장애물 경기는 일종의 유격 훈련과 같은 종목인데 달리면서 높은 장벽을 통과해야지 되고 또 철봉 매달리기로 한 50m를 계속 넘기도 하고 이런 약간 장애물을 극복해가지고 저희 군대 있을 때 다 하던 건데 유격.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런 장애물 경기를 추가해서 2032년 LA 올림픽에서는 새로운 근대 5종이 선보이게 됩니다. 유격이 들어가면 이것도 대한민국의 메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 탁구 단체팀 많은 기대를 받았죠. 신빈 선수가 맹활약을 했는데 메달을 땄습니다.
독일과의 경기 3대 0을 다 가져왔습니다. 신유빈, 이은혜, 전지희로 구성된 여자 단체전 파리올림픽 탁구 동메달을 땄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유빈 선수는 남녀 혼성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했고요. 여자 단체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했으니까 메달 2개를 탁구에서 딴 겁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행복해요. 기분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제가 출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웠는데 이렇게 메달 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큽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전 종목 출전하면서 이제 동메달 결정전도 3번을 했었는데 마지막에서는 언니들과 함께 하니까 더 지치지 않았던 것 같고 언니들이 너무 완벽하게 플레이를 하고 그러니까 저도 너무 신기하고 언니들도 너무 대단하고 진짜 언니들 네 언니들 뽀뽀하고 싶어요 언니들. 지금 한번 해주시죠, 왜? 고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우리 세 선수 고기 사줬었잖아요. 오늘은 뭐 이렇게 뭐 바라는 얘기 없어요? 오늘 저녁 일단 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뭐 야, 이게 확실히 우리 신유빈 선수가 정말 신세대인 신세대인데 얼마나 이게 좋으면은 언니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메달 딴 것도 좋고 언니들도 좋고 언니들이 자기 잘 받쳐준 것도 좋고 해서 언니들이 너무너무 좋아요라고 무슨 말을 할까 순간 인터뷰에서 즉석으로 머뭇거리다가 뽀뽀해주고 싶어요. 신유빈이 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네. 언니들을 향한 애정 표현 아니겠어요? 뽀뽀. 소위 말하는 이게 그 나이가 서로 다르고 경력이 다르고 네. 그렇지만 케미가 제일 잘 맞는 남이 보면 금메달 2개 딴 것 같은 그런 팀목이에요. 삼겹살도 같이 먹고. 네. 근데 바로 저와 같은 팀들 스스럼 없는 옛날에 히든크 축구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냈던 게 그런 거죠. 계급장 떼고 서열 파괴를 제대로 했고 수많은 또 먹방의 명사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네. 먹는 게 아마 우리나라의 또 완판해서 국내 식품 시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놓고 먹방 네, 요정 먹는 신유빈. 걸로 계속 나왔잖아요. 그리고 저는 저 분위기를 사실은 지난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봤습니다. 네. 시상식에서 남자 선수가 전지희 선수에게 이렇게 옷깃을 풀어주는 것에 중국 사람이 굉장히 멘붕을 느꼈던. 중국 선수들은 금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돼 있는데 우리 선수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웃는. 이번에 우리가 성적도 좋았지만 네. 전 세계인에게 준 메시지는 메달의 색깔과 관련 없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신유민 선수는 그동안에 역대 말하자면 유남규, 김택수, 그다음에 그 여자 현정화 이 세 분이 했던 것을 이어받는 적통자가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언니들이 오히려 동생 중심으로 똘똘 뭉친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좋은 성과를 낸 거 아니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리장성의 벽은 높기 때문에 이번에 전지희 선수가 얘기했던 조금 더 신유빈에게 더 센 훈련 또 좋은 방법들을 해주면 색깔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동시에 신유빈의 가능성을 확인한 그렇죠. 메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값진 건데 얼마나 좋았으면 이 언니들한테 뽀뽀를 해주고 싶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할까. 아니 약간 저희 우리 또 신유빈 선수를 두고 또 우리 딸 같다고 하면 안 되는데 저희 막내딸이 기분 좋으면 뽀뽀해 주거든요. 약간 그런 국민 여동생, 뭐 국민 딸내미 이런 느낌도 이제 좀 있어요. 신유빈 선수한테. 그렇습니다. 이번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그 신유빈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 왔던 것들을 많이 기억하고는 있었지만 그럼요. 아기 때 모습도 저희 다 굉장히 알고. 큰 인상을 남긴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김영주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후배들 사이에 과거의 우리 전통적 방식으로 보면 굉장히 경직돼 있고 뭔가 선후배 사이에 어떤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 종목들을 통해서 보면 선수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또 발랄하게 자기의 의사 표시도 하고 또 선후배들 사이가 과거와 달리 굉장히 이렇게 좀 편안한 관계들로 형성이 돼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이런 결과로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입증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도 우리 선수촌의 선수들에게 조금 이렇게 잘 녹아내려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음. 스포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자, 이로써 팀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합계 32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역대 최고 성적과 타이 기록을 이번에 이루게 됐습니다.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역대 최다와 타이 기록이고요. 역대 두 번째 최다 기록과 종합 메달 개수도 같은 기록입니다. 이러면 이번에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죠. 역대급으로 잘했다는 겁니다. 종합 8위의 성적을 거두게 됐습니다. 최동호 평론가님, 이게 뭐 처음에 뭐 대한체육회에서 이번에 뭐 메달 5개 나오면 잘한 거예요. 이래서 사실 국민들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역대급 기록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메달 총수로 32개고요. 32개는 우리가 88년 서울올림픽이 33개였는데 한 개가 모자라죠. 88년 서울올림픽의 이 총 메달수 33개가 어느 정도의 이 무게감이냐면 그때 이 금메달 순위에서 우리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서울올림픽 같은 메달은 이제 없다. 우리 생에는 다시 또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33개 메달에 한 개가 모자라서 32개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이번 대회에서 가장 제가 이제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10대들 그리고 20대 초반 완전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향후 우리나라 스포츠를 10년 정도는 끌고 나갈 주역들이 탄생했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사격에서 반효진 선수 16살입니다. 그리고 오해진 선수 19살이고요. 우리 삐아기 신유빈 선수 20살이고요. 그리고 양궁에서 3관왕에 오르면서 MVP로 선정이 된 임시연 선수 지금 22살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20대 초반 선수들이 많은 활약을 두드러지게 했거든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반갑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반가운 게 있습니다. 네. 이건 약간 스포츠의 그 문화적 코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탈리아의 체조 선수는 등에 문신을 했어요. 경기를 하는데 그게 카메라에 잡혔죠. 한글 문신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 BTS의 그 노래 제목에서 따왔다는 글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여자 체조의 영웅이 있죠. 시몬 바이스도 한글 문서를 하는 게 카메라에 잡혔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오상욱과 이 김혜지 선수가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경기력보다도 이 스타일이나 어떤 매너 때문에 예전에 우리 세대들은 올림픽 보면은 유럽이나 이 북미 선수들을 보면서 우와 멋있네 이런 맞아요. 느낌 받았거든요. 감탄하고 예. 사진 혹시 있으면 갖고 뭐 책상 앞에 놓기도 하고요. 근데 왜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우리 선수들 보고 감탄하고 멋있다 이 스타일을 보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우리도 자신감 가져도 된다. 이쪽에 그 품격, 그 문화적인 위치 이런 걸로 봐서 자신감 가져도 된다는 것을 확인했던 올림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짜 예전에는 뭐 칼루이스, 뭐 존 벤스 막 초등학교 때 따라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받은 메달이 변색이 되는 듯한 장면이 포착돼서 메달 품질 논란도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스케이트보드 나이자 선수가 받은 동메달이 이렇게 금세 변색된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 메달 색깔이 왜 이렇게 변색이 되지?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뒷면도 지금은 뭐 반짝반짝 빛나야 되거든요. 변색이 되고 마치 녹이 쓴 것처럼 아니면 이 코팅이 좀 벗겨진 것 같은 변색이 된 듯한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급하게 진상조사에 들어가서 원인을 파악 중이에요. 교체해서 재지급할 예정이다 라는 입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올림픽 메달은 명품 기업 루이비통 산하의 주얼리 브랜드 쇼메가 디자인을 해서 굉장히 좀 아름다운 메달이다라는 평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변색 논란까지 일게 됐습니다. 요게 뭐 요것만 좀 불량인 건지 아직 뭐 전반적인 메달의 문제 제기는 없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프랑스 그리고 파리가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파리에서 이 올림픽이 열리니까 이제 프랑스도 그렇고 파리시도 그렇고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 어떤 그 명품 그리고 장인의 손길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도 했었는데요. 저 매달 수여한 지 한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이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황급하게 수거해서 새 메달을 교체해 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대회 운영 면에서 보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이 조직위원회에 올림픽 또는 스포츠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올림픽 길을 거꾸로 개항하는 일 그리고 우리나라 뭐 국호 호칭 잘못해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바가 없겠죠. 뭐 센강에서 이 철인 3등 경기하고 난 다음에 도착 지점 도착하자마자 구토를 하는 모습 등등 이런 걸 보면서 이 프랑스 그룹 파리에 대한 어떤 그 조금 이 기대감이 완전 무너졌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도 이제 해외에서 열렸던 스포츠 이벤트, 국내에서 열렸던 스포츠 이벤트 많이 취재를 해봤는데 이벤트는 우리나라가 정말 잘합니다. 잘한다. 정말 그렇죠? 잘하고요. 이 명품과 이 장인의 손길이라는 이미지 속에 가려졌던 프랑스 그리고 파리의 어떤 그 속살이 여전히 드러났다. 뭐 이렇게 좀 판단도 듭니다. 예. 어쨌든 우리 선수들은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민들과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여준 응원 수준도 정상급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은 올림픽 소식 최동호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이 복권의 움직임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셈법 복잡해진 복권 또 갈등의 불씨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대표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이게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 사이에 또 하나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조짐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반대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경수 사면 복권 반대, 친한계 핵심 관계자 텔레그램방,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정치하라고 복권,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다 라며 한동훈 대표가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가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실에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친한계 A, 당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당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해 보면 한동훈 대표는 김경수 복권 움직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언론 보도를 보고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대통령실에 여러 차례로 전달을 했고 친한계 의원들과의 단톡방 혹은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 한동훈 대표가 분명하게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복권을 하려는데 당대표가 반대한다. 이거 윤한 갈등으로 비춰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당내에서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당대표가 왜? 라며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게 말이 착 짧아요.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13일 국무회의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예정대로 제거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 내지 친윤계에서는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당대표가 자기 정치하네? 라는 뭐랄까요 가시돋친 발언들도 인터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김경수 지사를 복권해 주려 하고 있고 대표는 그걸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야, 이거 일이 커졌습니다. 일단 법률적인 이야기부터 좀 물어볼게요.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김경수 지사 복권, 대통령실은 복권하려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한 대표는 왜 반대하는 걸까요? 글쎄요, 뭐 둘 다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면권은 헌법에 규정된 사면과 복권에 관한 그 권한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어떤 뭐 법적인 잘못이나 그런 건 없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 말도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가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하니까 중요한 거는 어느 것이 더
그 어느 것이 더 상식적인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그 드루킹 판결 찾아봤거든요. 김경수 판결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결은 그냥 항소심 판결 문제 없다 해가지고 짧아가지고 항소심 판결을 찾아봤더니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김경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왜 온라인 여론이 중요하냐? 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사회 전체에 우리 사회 전체에 여론이 형성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드루킹 같은 그러한 걸 통해 가지고 여론을 왜곡하는 거는 우리 사회 여론을 왜곡하는 것이다. 시기적으로도 문제다. 김경수가 저런 짓을 한 게 언제였습니까?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등 선거 국면에서 저런 그 행동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이 더 무겁고 죄질도 굉장히 불량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분적으로 봐서 김경수가 그때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뭐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김경수가 저런 행동을 했을 때 김경수는 뭐였느냐? 현직 국회의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이 저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게다가 범행 기간도 굉장히 길고 조작된 그 댓글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뭐 거의 막 수천만 건 이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 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범죄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게다가 반성했습니까? 사면되고 나서 감사하다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성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복권 앞두고 있어서는 이전까지는 사면할 때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 나 사면 원하지 않는다. 가석방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원치 않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복권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그냥 꿀먹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복권을 김경수 같은 사람한테 복권을 해주는 것이 상식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그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김경수에게 복권을 주면 안 된다라는 여론을 한 대표가 전달한 것이다. 정법전 의견이 이렇습니다. 오신원 의원님, 이게 당내에서 대통령 지지자들과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두고도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 이걸 잘 아는 한동훈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 대통령실과 가까운 친윤계에서는 이거 대표가 대통령에게 또 정면으로 소위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대통령의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우리가 제2요구권, 거부권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는 늘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봤고 우리 당내와 국민들의 여론이 이러이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본인이 표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자리에서도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이 사면 복권에 대한 부분들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일관되게 본인이 검사 생활 또 법조인의 생활을 해오면서 이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복권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쭉 견지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의 반응이 뭐 특이한 반응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나 입장이 이게 본인이 범죄자로서의 행위했던 그런 굉장히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저런 중범죄의 일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저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나서서 저런 복권을 시켜주고 또 지금 복권이 됨과 동시에 정치 일선에 복귀할 수 있는 그렇게 예측 가능한 지금 그런 인물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고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입장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이 크게 비화돼서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 내일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이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복권 결정이 난다 손 치더라도 그걸 가지고 계속 이것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뭔가 친윤과 친한의 갈등으로
비화될 움직임은 저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뭐 정면 도전 이런 것이 아니라 여론을 전달했고 한 대표의 소신을 전달한 것뿐이다. 우려다. 그렇습니다. 충정이다. 예, 예. 자, 대통령실은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럼 김영주 의원님. 네. 대통령이 검사 선배, 검찰총장,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지금 한 대표가 이야기한 것들을 검찰총장 출신이 윤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 김경수 전 지사의 저런 태도를 두고 복권해줬을 때에 아니 어떻게 저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복권해 주느냐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라는 어떤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대통령은 알 텐데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그래야 조윤선 전 장관 등을 같이 사면 복권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이 통합의 어떤 정치적인 선택의 측면이다. 그걸 대통령이 고려한 측면이다라는 건데 한 대표는 대통령이 한 대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 텐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할까요? 이게 좀 이 점이 궁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저것은 사면 복권하는 행위는 정치 행위예요. 네. 그걸 사법적인 해석으로 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겁니다. 대통령실에 대통령은. 그러니까 도전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이번에 오늘 아침 조간도 보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윤한 갈등으로 해석했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김경수 복권하지 마라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대통령실에서 두 가지 이번에 그럼 뭐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 정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 입장도 그래서 정치인 사면 복권 없습니다. 없던 일로 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 더 바보 같은 거는 한동훈 대표 말 맞다나 김경수는 뉘우침이 없기 때문에 김경수 빼고 그러면 조윤선, 안종범, 원세훈, 현기환 이렇게만 사면 복권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한동훈 대표라고 봅니다. 실제로 보면.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조윤선, 원세훈 이분들 사면 복권 시켜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균형 잡으라고 김경수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셈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정치인 사면 복권은 전통적으로 여야 균형을 좀 맞춰왔던 것이 관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물론 민주당 쪽 계열의 다른 분이 있을 수 있죠. 언론에서 포커싱 안 하기 저도 모릅니다만은 그런 상태 실컷 김경수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김경수 빼고 다 그 사람들 다 사면 복권. 지금 사면은 원세훈 원장만 사면이고 다른 사람 다 복권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합리적이고 말하자면 후에 뭐 무슨 반성 안 하는 사람들은 저기 안 해주고 잘했다고 할까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표 정치인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아 있구나. 그래가지고 좀 있다가 뭐 MB 이명박 대통령 뵈러 가는데 예를 들면 한 장관 한 대표 반대해갖고 원세훈 사면 안 됐습니다. 그 소식 듣고 갈 겁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이게 지금 오늘 나오신 분들도 기류가 좀 달라. 여기 앞에 들었던 이 정법전 오신환 전 의원은 한 대표가 이 국민들과 당원들의 오늘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김영주 의원께서는 한 대표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그러면 조윤선 등등은 사면하지 말란 얘기냐, 복권하지 말란 얘기냐, 다른 이야기, 여러 이야기. 자, 박성미 전 최고위원 나오셨는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한동훈 대표가 이 지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명분이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22년 그 말쯤에 복권 아니라 이제 김경수 지사가 사면만 됐을 때, 복권 아닌 사면만 됐을 경우에 이때 당시 사면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떤 공개적인 반대를 표명하는 것 자체는 사실 과거의 자신을 좀 부정하는 행위와도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와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 한동훈 대표는 그 시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또 일관되게 반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는 과거 2022년 말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어떤 뭐 국민 통합이나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을 시켜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왜 그럼 조용히 있었던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용산 측에서는 좀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이게 이미 복권 없는 사면을 했을 때 그 시점에 이미 복권은 뭐 총선 뒤에 해주자 이런 식으로 좀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다라는 거죠. 2년 전에 결정된 사안이다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그 대표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은 결국에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단 사실 이제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좀 여야 갈등이라고 할까요? 이게 여야 갈등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여야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윤한 갈등의 일종의 4차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일단 좀 점입가경이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발언 자체도 굉장히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게 과거의 법무부 장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얘기하는 뭐 어떤 민주주의 파괴 행위 이런 부분은 이번에 여권 측 인사들 복권되고 사면되는 거 보면 그분들도 엄청난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했어요. 국정농단의 주역이었거나 아니면 국정원 댓글 조작을 했거나 이런 분들은 민주주의 파괴 안 했습니까? 본인이 검사 시절에 다 수사했잖아요. 수사해서 다 유죄 판결 받게 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자기 정치할 때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가 김경수 복권을 반대하려면 법무부 장관 때 사면도 반대했었어야 됐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표 측은 법무부 장관 때도 반대했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핵심 관계자 대통령실 한 대표가 김경수 복권을 반대하려면 법무부 장관 당시 사면도 반대했어야지. 자기 정치하네. 한 대표 측 내가 법무부 장관 때부터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내가 반대했는데 사면시켜주더니. 이야 이거 일이 커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한동훈 대표가 2022년 12월에 이렇게 얘기한 발언도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번 사면에 담긴 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 통합의 가치를 깊이 새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을 발표했던 한동훈 대표 발언인데 좀 표정 보니까 정말 한 대표 측 얘기대로 내켜하지 않는 듯한 표정인 것 같아요. 저 때도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때부터 반대했었다라는 거잖아요. 저 사면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검찰총장이 의견을 내고 그런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해요. 그 사면법에 상신이라는 그런 표현을 갖다 쓰고 그러면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의결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건의하면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사면을 하는데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사항이니까 국무회의 심의를 갖다 거칩니다. 그런데 국무회의가 언제 있느냐? 화요일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일 국무회의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대통령이 결심을 갖다가 하겠죠.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그 김경수 사면된 때가 언제냐? 2022년 12월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법무부 장관이 누구냐? 한동훈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신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복권을 이야기하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비판을 갖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었지만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어쨌든 법무부 장관은 행정각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 지휘하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하라고 뭐 이렇게 의사를 갖다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거역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가 진행됐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는 신분이 여당 대표니까 민심은 좀 다른 거 아니냐? 나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그렇죠. 여당 대표다. 여당 대표인데 여당 대표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그 국민들의 민심을 갖다가 정확하게 대통령께 그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약간 위치와 상황과 위치는 바뀌었는데 입장이 이렇게 바뀐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질문 드릴게요. 네네.
법무부 장관 때도 내키진 않았지만 장관이니까 국무위원이니까 발표는 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내 소신은 지난번부터 지금까지 김경수는 안 된다라는 소신을 대통령께 우려와 충정으로 전달한 거다. 네네. 그러면 한 대표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 나의 소신은 이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반대했습니다. 라는 어떤 일종의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정도. 그래서 대통령이 복권해주면 반대하고 안 되면 말고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김경수 복권을 한 이후에도 김경수 복권은 안 된다. 대통령께서 잘못했다라고 계속 자기 목소리를 낼 정도의 사안이다라고 한 대표는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안 되면 말고죠. 안 되면 말고 수준이다. 아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라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을 임명했잖아요. 대통령 고유 권한이에요. 대통령의 인사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이 조국을 바득바득 그 법무부 장관 임명하겠다라고 하는데 민심이 다 떠나가고 있는데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김경수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저는 다른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2022년 12월과 2024년 8월은 명백히 다르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김경수는 사면을 받고도 반성을 안 했어요. 고맙다는 말도 안 했고 죄송하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저거는 복권이잖아요. 김경수는 사면받기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복권에 대해서는 조용히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 김경수에게 주어지는 복권장은요. 정치 허가증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다른 사람들도 뭐 사면되는 거 아니냐, 복권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정치할 사람 있습니까? 원세훈이 정치를 합니까? 누가 정치를 합니까? 하지만 김경수는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고요. 내후년에 김경수 경남지사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김경수는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람한테 저런 정치 허가증을 시간을 갖다 앞당겨가지고 주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것인가? 그러니까 여론이 지금 반대가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장혁진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 전해드리고 있는데 실시간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했던 친한계 인사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조금 전 저희 채널A에 보이는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언론 보도로 김경수 복권 소식을 알았다. 용산의 부적절하고 연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이 정치 경험이 많은 우리 또 김영주 선배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라는 말이 인터뷰에 나온다는 건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늘상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언론 보도 보고 알았어요. 이 말은 아니 사전에 뭐 논의도 해줄 수 있고 의견도 물을 수 있고 사전에 스무스하게 미리 좀 알려줬으면 우리 쪽도 이렇게 요란하게 하진 않았을 것 아니요? 라는 표현으로 과거에 즐겨 썼던 게 지금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과거의 정치권에서 즐겨 썼던 표현이 우리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라는 표현에 담긴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이 그 민감한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혹시 한 대표가 이렇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걸 알면서도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이런 불쾌감 이런 것이 좀 있을까요? 일말에? 글쎄요. 저는 이제 김종혁 최고가 안세영 선수보다 못하다고 봐요. 왜 또?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계속 이 이야기는 불을 더 붙이는 거죠. 우리 그렇습니까? 섭섭하다. 예. 왜 그 국민의힘 쪽에 사면 복권 문제를 당과 하나 또 협의하지 않느냐. 갈등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 정도 되면 사실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그 문제만큼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저 한 대표 소신이 그랬다는 것이지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할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바로 이 얘기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은 완전 둘러리야. 아직까지로 대통령실은 당을 졸로 봐.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들잖아요. 반론 오신환. 아니 제가 저 맥락을 좀 보면요. 네네네네. 2022년도에 12월에 그 사면할 당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실은 그 프로세스 안에서 그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있었던 거고 지금은 사실은 저 법무부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들에서 지금 정치권에 들어온 한동훈 대표로서는 사실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프로세스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맥락 속에서 언론을 보고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을 알게 됐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만 그렇군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사면 복권의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정치권이나 아니면 종교계에 일반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묻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민주당에서도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했느냐 말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도 집권당의 여당의 입장에서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교감이 일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생략하고 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보기가 좀 어렵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의 사면 복권에 대한 권한을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국민들의 당원들의 의견들을 전달하는 정치인으로서 과거의 법무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입장이 바뀌어져 있는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이 표현이 서운함이 담긴 표현이냐 아니냐. 법무부 장관에 비해서 이번 건은 그냥 언론 보도 알았다라는 차원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맥락을. 김종혁 최고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내용이 알려진 걸 한 대표는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미리 알려준 게 아니라 심사위원회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시키려고 한다라는 당과 법무부 쪽에 이거 좀 부적절한 게 아니냐, 용산과 그쪽에다 이제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이에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9천만 건에 가까운 댓글 조작을 한 사람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본인이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죄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네. 아니, 그런 사람은 왜 복권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정치권에 다시 돌아와서 뭐 민주주의가 어떻고 뭐 선거가 어떻고 공정성이 어떻고 정의 뭐 이런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건 뭐죠 도대체?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약간의 어떤 감정선이 개입된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종혁 최고위원의 이야기 들어보셨고요. 당원들 펄펄 뛰는데 의견 전달은 당연하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정치권의 이른바 네임드들도 이름 알려진 분들도 한마디씩 거두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요. 한동훈은 반대할 자격이 없다라고 한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한다는 보도를 보고 실소. 한 대표 반대할 자격이 없다. MB 박근혜 두 대통령 구속 사면 찾아가서 머리 조아리신 분이 무슨 염치로 반대하는지 가소롭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얘기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본인이 구속시키고 사면하고 찾아가서 인사도 했는데 왜 김경수는 안 되냐? 왜 우리 경수는 안 되냐? 라는 취지의 비판글.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한 대표와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안철수 의원.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 심각해서 제고해야 된다. 민주주의 근간이 선거제도 파괴, 민심을 왜곡,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 김경수 복권하면 안 된다. 안철수 의원은 한 대표의 뜻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님 한마디씩 이제 거들고 있어요. 툭툭.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할 자격이 없다. 안철수 의원은 당연히 반대해야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안철수 의원의 말은 사실 주어만 바꾸면 그대로 이제 대통령께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면 뭐 유례 없는 범죄였다, 굉장히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였다라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국정농단이 사실상 민주주의 파괴의 끝판왕이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고 그런 그 과거의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들이 지금 이렇게 줄줄이 풀려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이런 거야말로 이중잣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택적 정의를 표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지금 여권에서 계속해서 김경수 지사를 공격하는 게 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어떤 댓글 조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정농단 주역들은 뭐 민주주의를 수호했습니까? 다 민주주의 파괴하신 분들이니까 다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심지어 과거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했고 책임자를 처벌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 주역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지사는 공격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섭섭함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나 뭐 조윤선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한다? 이거야말로 이거는 전형적인 어떤 플레잉이다. 정치인으로서의 좀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복잡한 문제에 이재명 대표가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더 복잡한 진실 공방 양상도 일고 있습니다. 이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 전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후보는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문제는 저희가 직간접적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권을 요청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복권 요청 하시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저번 영수회담에서도 좀 언급이 된 부분이지. 영수회담 때는 아니고 뭐 밝히기가 조금 부적절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루트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아니 그거는 우리가 요청한 거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사실도 아닐 뿐더러 숟가락을 얹으려 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 양상입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요청 받은 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 여러 루트로 복권을 요청했다. 민주당 관계자 지난 4월 영수회담 앞두고도 복권을 요청했었다. 대통령실 이 전 대표 측으로 그런 제안 받은 적 없다. 고위 관계자 영수회담 공식 협상 과정에서 복권 관련 어떤 논의도 없었다. 진실 공방 양상입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광복절 특사 사면 복권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누구를 사면 복권하면 좋겠냐. 그래서 마침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 김경수 전 지사와 정경심 교수에 대해 사면 복권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전달해 주셨고요. 전달하신 시점은 어떻게? 사면 복권 회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마 8월 8일 정도가 아마 사면 복권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훨씬 전에 대통령실에서 질문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 의견 전달받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물어서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한 시점은 이미 김 전 지사를 복권하기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점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박찬대 원내대표 주장 해당 시점 사면심사위에서 이미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에 포함하기로 가닥이 잡힌 상태여서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입장이 다릅니다. 주장이 다릅니다. 진실공방 양상인데 그러자 전병헌 전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 발언에 거짓말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전병헌 새로운 미래 대표 이재명 전 대표가 김경수 복권을 요청 속아웃을 확실한 거짓말이다. 잠재적 경쟁자가 돌아온 것을 막기 위해 여당 지지자들의 반대로 복권이 무산될 거란 계산으로 한 발언이 의심된다. 라며 전병헌 새로운 미래 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장면을 뽑았습니다. 전당대회 때 김두관 후보가 김경수의 이름을 언급하자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김두관 후보에게 온갖 야유를 퍼부었다라는 겁니다. 강성 지지자들이 이렇게 야유를 퍼부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김경수 복권을 요청했다라는 말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게 새로운 미래 쪽 관계자의 전언이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포함해서 우리 당의 많은 대선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 경기지사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김부겸 전 총리도 계시고 복권이 예상되는 김경수 전 도지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탄희 의원, 박용진 의원, 임종석 비서실장도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당이라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박수를 치거나 침묵을 지킬 겁니다. 근데 당 대선 후보를 다변화해서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야유를 보내고 있는 이게 우리 당이 정상적인 민주당입니다. 정말 우리 당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대표 후보가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하는데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당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네. 한동훈 대표가 반대하면서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하냐 마냐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 시점에 이재명 전 대표는 왜
이른바 여당의 표현대로 하면 숟가락을 얹는 듯한 그거 우리가 요청했었는데 라는 발언을 했을까요? 진실 공방은 차치하고. 글쎄요. 그런데 저는 저 김경수 복권이 명분도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제가 뭐 정치적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생각이 짧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실리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실리는 뭐냐? 여야 협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얼핏 보면 그게 그런 것 같이 보여요. 왜 그런 것 같이 보이냐면 이재명 대표 예정자가 확정자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김경수 복권 나도 건의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부탁한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였네. 그러면 앞으로 여야 간에 협치가 이루어지겠네.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심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저 김두관 후보 이야기를 듣는 이른바 민주당 사람들의 그 태도에서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김경수가 저렇게 형사처벌 받은 게 허익범 특검법, 그 드루킹 특검법이었잖아요. 드루킹 특검법이 언제 통과가 되느냐? 2018년 5월 달에 그 통과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촉발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른바 보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추미애 의원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이 김경수에 대해서 댓글 조작 고발을 서울지방경찰청에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이현욱 변호사예요. 이현욱 변호사가 누굽니까? 리틀 이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현욱이 1월 31일에 고발했고 그것이 이제 촉발돼가지고 5월에 드루킹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현욱 변호사가 이 고발장 내기 전에 2018년 1월 19일 한 열흘쯤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 당시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뭐 그 정도 됐겠죠. 뭐 성남시장이었나. 어쨌든 이재명 그 지금 대표가 매크로 댓글 조작은 중대한 범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리틀 이재명 이현욱 변호사가 1월 31일에 고발을 갖다가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특검법 통과돼가지고 김경수 그 뭐 당시 경기도지사가 경남지사가 그렇게 형사처벌받는 그런 일들이 쭉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번 그 복권은 별로 실리도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 통합 협치 차원에서 민주당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이재명 전 대표 측이 라는 이 정치 변호사님의 견해. 우리가 요청했었다. 뭐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전 대표는 한마디 했고 아마도 이제 복권이 가시화됐다라는 판단하에 어떤 이 포용력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한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은 그런 요청 없었다. 뭐 예의상 물어볼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이미 우리의 타임 플랜대로 결정해서 간 것이지 이게 뭐 이 전 대표의 요구를 우리가 요청을 하고 받아들이고 말고 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진실 공방 양상이에요. 약간 김영주 의원님. 사실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실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실리적 관점에서 이 김경수 복권권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일은 누가 보더라도 탕평의 일입니다. 서로 대선을 앞두고 격돌을 했기 때문에 나도 좀 우리 편도 실수한 게 있고 당신 편도 실수하니까 한꺼번에 한번 텁시다. 묻고 따지지 말고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실용적 관점, 뭐 무슨 실리적 관점에서 하는 순간 이것은 전혀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얘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에 뭐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김경수 사면을 시킬 것일까요? 안 시킬 것일까요? 물어보면 안 시켰다고 얘기할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전 대표가 김경수 복권을 요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어보면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박용진을 공천을 안 줘? 이제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관점에서 법사위원들, 예컨대 서영교 최규나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법사위에다 법무부에다가 정치인 사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개인이 하지 않더라도 김경수 사면에 대한 저는 요청이 있었다고 봐요. 예. 그러나 그걸 이재명 개인의 뜻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의 차이가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가져야 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실제로 그랬다 하더라도 진짜 국민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김경수 복권과 관련된 복잡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민주당 내에 노선 정리가 안 되는 게 또 있는데 금투세를 그래서 폐지하겠다는 건지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에 동참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주장대로 당론인데 부자 감세 안 된다라고 노선을 유지한다는 건지 그래서 회계사 출신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토론을 하겠다는 건지 할 마음이 없다는 건지 노선 정리가 당초에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 내부에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갑론을박이 일었다라는 중앙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9일 민주당 의원 텔레그램 채팅방 이소영 의원 주식시장 취약성 개선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 이거 밀어야 합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계속 이거 반대만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글을 올렸다라는 보도예요. 그러자 정진욱 의원이 원내대표 비서실장이죠. 금투세 리스크 시장에 이미 반영돼 있다. 증시 폭락 말 안 된다. 개미 반발은 여당이 부추기고 있다. 아 이소영 의원 왜 그러시냐라는 취지로 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후 반박과 재반박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다소 어정쩡한 입장, 다양한 의견을 경청 중입니다. 라는 박찬대 원내대표 어떤 그 성격 그대로 아직 이도 저도 결론을 못 내리는 의견만 내놓고 있는 상황. 정책위 의장은 당론이라며 부득불 반대하고 있고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 폐지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 사이에서도 텔레그램방에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나와라 누구 하나 나랑 토론 좀 하자. 이렇게 민주당 인물이 없어. 정청래도 나와라. 김어준이 사회 봐라. 이렇게 연일 토론하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초 금투세 관련 토론은 더불어민주당이 잡았던 것이고요. 단 하루의 해외발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이걸 취소하셨죠. 그냥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망가셨다고 할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도로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 토론을 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 이렇게 저와의 토론에서 도망가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1대1 토론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습니다. 김어준 씨가 해도 상관없어요. 이재명 대표께서 저와 1대1 토론을 계속 거부하고 계시는데요. 거짓말을 할 만한 상황 되면 묵비권을 행사하셔도 좋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정청래 같은 분 데리고 나오셔도 됩니다. 누구 하나 나와봐라 이렇게 피하냐. 정청래 같은 사람 데리고 나와라. 김어준이 사회봐도 괜찮다. 이재명 전 대표가 안 나면 박찬대 원내가 와도 좋다. 누구랑 와도 좋다. 민주당 입장 뭐냐? 라고 매일매일 거의 두드리고 있어요. 오신환 의원님. 민주당은 일단 잠잠합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민생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먼저 토론을 제안해 놓고 적극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가서 그 격식과 무슨 지위 따지지 않고 누가 나와도 내가 직접 그 금투세에 대한 토론을 하겠다. 어제 국민들한테 이게 누가 옳고 그른지를 한번 같이 알려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고만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아직 당대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께서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기 8월 때문에. 18일 되면 이제 정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다시 등장해서 이재명 대표가 하자는 대로 이제 쭉 정리가 될 겁니다. 아니 근데 민주당의 당론은 금투세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거 당론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미 저것을 지금 이렇게 설왕설래를 만들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굉장히 지금 중도의 외연 확장을 본인은 지금 한다 생각하고 던져놓은 거니까
어떻게든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원칙대로 지금 원론대로 그냥 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는 제가 봐서 불가능하고 뭐 5천만 원을 1억으로 올리던 아니면은 또 다시 유예를 하던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인데 그것은 결국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그 방향을 잡고 하나씩 정리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이 8월 18일이 돼야 이제 그것이 정리가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야 이건 정책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있다라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의견을 모으지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 이재명의 공백을 오히려 거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의 일극 체제가 다시 자리를 잡으면 모든 것은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중앙일보는요 박성윤 최고 이렇게 묘사했어요. 전장에서 그 한동훈 대표가 말을 타고 또벅또벅 걸어 나와서 굳게 닫힌 이 민주당 성체의 성문을 대고 소리 지르는 거죠. 아무나 나와서 나랑 한번 일합을 벌여보자. 여기는 장소가 없어. 박찬대든 정청래든 나와라. 뭐 중앙일보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 안에서는 조용한 이유가 장수가 아직 밖에 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모습으로 중앙일보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일종의 이제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치 그 민생 정책에 있어서 그동안 여당으로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뭐 당정 관계만 계속해서 부각이 됐지 아니면 뭐 윤한 갈등만 이제 겉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어떤 여당으로서의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모습들은 잘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지적들을 좀 상쇄하면서 동시에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대표가 되는데 일조했었던 그런 한동훈 대표의 전투력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입지를 좀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그런 게 있죠. 이제 누가 이렇게 소리를 치고 해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냥 이제 본인 목만 아프고 끝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나와라 나랑 토론하자라고 하지만 글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이제 이게 얼마나 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내에 뭐 당연히 정책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확실한 건 전당대회가 안 끝났다라는 겁니다.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데 걷다 대고 계속해서 토론하자, 나와라, 나랑 붙자, 왜 아무도 안 나오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허수아비 때리기 같은 경향성이 있다. 허수아비 때리기다. 네, 그런 면에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과거 이준석 대표가 했던 정치를 굉장히 모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전략적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전당대회 국면이고 조만간 이 혼선은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쇼잉은 조만간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당대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 개입에 열받았다라는 이른바 증언이 나왔습니다. 논란인데 민주당 내부에서 함께 보시죠. 박원석 전 의원이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상당히 열받아 있다. 최고위원 회의는 만장일치제야.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라고 얘기했다라고 박원석 전 의원이 전언을 전했습니다.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이 말인즉슨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최고위원 진입에 굉장히 유력한 상황인데 내가 들어가면 이재명 전 대표의 뜻에 반대하겠다, 반기를 들겠다라는 것으로 또 해석이 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상당히 열받아하고 있다. 자, 당후 게시판 반응은 어떨까요? 자, 그러자 정봉주 후보를 향해서 이제 아웃이다. 한 표도 주지 마라. 사퇴 바란다. 뿌락지 제거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봉주 후보는 입장 표명은 미루고 있어요. 조만간 입장 표명할 것이다. 라는 글을 올리면서 보수층의 분열 프레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걸 보는 보수층은 황당합니다. 관심 없다는 거죠. 자, 정봉주. 내주 초에 여러 현안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 정봉주는 한때 민주당에서 제일 큰 팬덤을 거느렸고 이재명보다 나이로도 좀 위, 버거울 거다. 서용주 소장, 정봉주는 정청래 5명을 모아놓은 사람이다. 색깔이 강하기에 부담스러울 것이다.
김용주 의원님, 네. 민주당의 또 선배 국회의원으로서 5명까지는 아니지 않을까요? 한 2명 정도 아니지 정청래 2명 정도 아닐까요? 5명까지는 좀 평가가 과한 거 아닙니까?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5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합니까? 정청래가 정봉주에. 그건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정봉주와 정청래가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비슷비슷하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정봉주 전 의원은 말로서 계속 망하고 있는 중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박원석 전 의원도 왜 말하지 않는 것을 굳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일정 정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차에 태워가지고 김민석 최고하고 얘기할 때하고 정봉주 전 의원하고 얘기할 때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게 해서 간접적으로 누구를 밀어주게 한다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과거로 보면 우리 유인태 수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17대 서울시장 후보로 시당위원장 후보로 유인태와 김한길이 나왔어요. 그때 당선 가능성은 8대2로 김한길 의원이 높았습니다. 근데 저하고 정봉주 의원이 판을 뒤집어 버렸거든요. 아, 그렇군요. 정봉주 후보와 또 각별한 사이시군요. 네. 이제 그런 이제 후폭풍의 요인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유인태 의원이 생각하는 정봉주는 굉장히 큰 무게감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됩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수석 제고가 왜 중요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감옥 갔을 때 누가 우리 당의 대표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정봉주 의원을 당의 말하자면 대표 권한대행으로 주기에는 당원 전체의 부담감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보수층의 반발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뭐 해명을 했으나 그게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또 말하자면 총선에서도 후보 공천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일정 정도 말하자면 정봉주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지금도 어쨌든 인위적으로 말하자면 그 이재명 대표가 수석 최고를 말하자면 순서를 바꾸려 하고 있다라는 것. 지금 이번 경기도까지는 이미 투표를 하고 유세장에 격렬한 항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투표하고 온 사람이 났기 때문에 순위가 그런 정도는 따라갔습니다만은 서울 또 충청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아마 4등 정도 특거리 할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위치에 정봉주 의원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용준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엄선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새로운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은 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 여러 사건이 좀 늦어진다 이런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수사와 재판의 지연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정 총장 내정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때 강경 반대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일대 중앙지검 형사 1부장으로 뒀던 검사가 심우정 총장 내정자고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강행했을 때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바로 법무부 장관 밑에 있었군요. 심우정 검찰총장 내정자가. 법무부 장관은 징계를 강행하려 하는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해서 결재 라인에서 배제됐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뭐 윤 대통령하고 인연은 없어요. 같이 근무한 인연은 없고 중앙지검장 그 대통령 하실 때 그때 형사 1부장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됐을 때는 2017년 5월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우정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가 형사 1부장을 2017년 8월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기껏해야 한 2-3달 정도 같이 모셨고 그다음에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워낙 뭐 심우정 검사 유명한 검사이고 그다음 뭐 아주 그냥 엘리트 검사니까 당연히 개인적으로 잘 알았겠지만 업무적으로 같이 이렇게 근무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그야말로 무난한 인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원석 총장이 총장치고는 조금 연수원 기수가 빨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 기수 선배인 심우정 검사장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다음 뭐 나름대로 소신도 있어가지고 2020년 11월 24일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징계 청구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장이었던 심우정이 반대를 해서 그 당시 결재란 사진도 있는데 행정주사 담당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이런 식으로 결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연도 있고 해가지고 기획통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무난하게 총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타이타닉 주제가 영상을 사용해서 셀린 디온이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자 셀린 디온이 어떠한 유사한 사용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노래를 And really, that song 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My Heart Will Go On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팝송입니다. 타이타닉의 주제곡으로 타이타닉 영화 못지않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노래가 바로 My Heart Will Go On이라는 셀린 디온의 노래였는데 트럼프 후보가 그 노래를 영상까지 유세장에서 쓰자 원작자인 셀린 디온이 굉장한 불쾌감을 표시한 겁니다. 오신환 의원님,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노래 쓰려면 허락받고 써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요. 로고송으로 사용할 때 또 아니면 대선에서도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반드시 지불하고 허락받고 써야 되는데 미국은 조금 상황이 다른 건지 도널드 트럼프 자체가 이게 초범이 아니에요. 2016년도에도 닐 영이라는 유명한 가수의 로킹 인 더 프리 월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곡을 사용했다가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랬습니까? 결과적으로 또 그때도 나는 민주당 지지자지 트럼프 지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역풍을 받은 그런 기억들도 있고요. 또 퀸이나 또 롤링스톤즈 같은 유명한 그런 어떤 가수들의 음원도 사용했다가 또 불만이나 항의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한테 이제 대통령 후보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본인한테 유리하게 그것을 인용해서 쓰려고 했었던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오히려 이슈가 되면서 다른 반발들을 받고 또 특히 음원의 저작권자인 가수에게 또 유명 가수에게 저런 나는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오히려 역풍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음원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의 돌직구쇼 개정에서 덜하방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